어제 더위는 1도 아니었네요. 오늘은 더 더웠죠.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웃돌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엔 벌써 서핑족까지 나타났죠. 앞으로 올 진짜 여름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퍼들이 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서핑 명소인 강릉 사천해변에 벌써 서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핑을 즐길 만큼 파도가 높지 않았지만 모처럼 바다를 느낀 것만으로도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더워가지고 오랜만에 서핑하러 왔는데 물 시원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머리 진짜 깨질 것 같아요. 초보 서퍼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백사장에서 교육을 받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제가 오늘 서핑 처음 배우는데 날도 더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한낮에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더위만 기다렸던 서퍼들도 좀 더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륙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33도까지 오른 대구시는 거리에 설치된 물안개 장치를 가동했고 시민들은 한여름 옷을 입고 나왔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더워져서 좀 부끄러운데 벌써 나시를 안에 입었는데 완전 여름을 그냥 지금 벌써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역대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원인인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도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더웠습니다. 이러한 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낮 최고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습도가 40% 미만으로 낮아 폭염특보는 발효되지 않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7월만큼 갑자기 더워지면서 유명 냉면집이나 삼계탕집은 때 아닌 대목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은 번호표를 뽑아들고 20-30분씩 기다려야 했죠. 미리 보는 여름 풍경, 표선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로 가게 앞이 북적입니다.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영업 시작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대기만 수십 팀. 77번. 이렇게 한여름 더위를 방불케 할 때면 시원한 냉면이 절로 생각나기도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냉면 먹으러 왔고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열치열. 땀을 한바탕 쏟아내며 무더위에 맞설 체력 보충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보심하러 여기까지 오라 해서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냥 땀이 쭉 빠지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후 산책마저 힘들게 하는 따가운 햇볕. 잠시나마 시원한 다리 밑에서 숨을 돌려봅니다.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고 싶고 걸어올 때는 조금 더워서 땀 흘렸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더위 때문에 쉽게 지칠 법한 오늘.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성큼 다가온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다 오른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를 펑펑 써대는 곳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겁니다. 단속은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릴 때만 하기에 사실 무용지물이죠. 배준우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명동 거리를 측정해봤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된 첫날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상점들은 손님 맞이를 위해 에어컨을 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명동 거리를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한 신발 가게. 거리는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활짝 열린 문은 파랗습니다. 온도를 측정해보니 21도, 35도가 넘는 외부보다 14도나 낮습니다. 옷가게들도 40도가 넘어 빨갛게 달아오른 외부와 달리 활짝 연 문만 새파란색입니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문을 닫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열 수밖에 없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가게가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안 들어와요. 왜냐면 가게가 너무
하지만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닫았을 때보다 통상 전력 소비가 4배 이상 많아집니다. 개문 냉방만 막더라도 전력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계좌 영장이 발부된 건데 김 의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합니다. 모두 그가 내 계좌가 있다고 밝힌 곳들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5대 의혹, 김태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계열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되고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2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에도 똑같은 혐의가 적시됐는데 영장 발부를 놓고 일각에선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지갑을 확보한 만큼 실명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로비에 쓰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 만큼 검찰은 가상화폐 전문가와 협력 수사를 검토하는 등 혐의 소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또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를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김 의원을 수사하는 형사 6부에 배당하고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투자한 코인들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투자 위험이 매우 큰데도 김 의원이 수십억 원씩 말 그대로 몰빵 투자를 한 그 코인들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때가 저점인 걸 알고 그렇게 대량 매수를 했고 그 뒤 가격이 급등한 건지 혹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은 건 아닌지 수사하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은 물론 거래에 투입한 원금과 수익, 현금화한 액수까지 사실상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김 의원이 2022년 1, 2월에 보유하고 있던 1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자금이 흘러갔는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거래소 계좌에 고스란히 이체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좌랑 카운터파티를 보면 그게 누구 계좌인지도 실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가 이미. 만약에 로비를 받았잖아요. 제작가 보면 그냥 나와요. 차명으로 거래하더라도 사실 이게 다 실명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타고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소 상장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업비트와 빗썸의 계좌를 만든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코인의 종류와 거래 규모, 매수, 매도 시기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블엑스, 메타콩즈 같은 잡코인은 김 의원이 대량 매수한 직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폰이야 이게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된다면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고위공직자라면 그냥 많은 정황이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투자 위험이 너무나 큰 코인들인데 김 의원은 아직까지 수십억 원씩 몰빵 투자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을 향해 몰래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나 때문이냐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 한 장관을 또 언급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다른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살펴봅니다. 잠시 뒤엔 한숨을 내쉽니다. 당시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장면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자신의 코인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비판한 김 의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 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공식 가동하고 가상자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코인 내역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 이야기다라고 규정짓고 각 분야의 또 제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투명하게 들어가기로 그렇게.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검찰과 법안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김 의원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탈당하면 끝이냐 하는 비난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간간히 있어 오긴 했지만 이번엔 좀 더 심상치 않습니다. 네,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징계를 피한 꼴이 된 김남국 의원.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7인회 멤버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부담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 6시간이 넘게 의총을 하면서 결의문을 냈지만 그게 또 화근이 됐는데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는데 결의문에서 빠지면서 이 대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차 타고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이기도 하고 또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하고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 역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퇴론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사퇴론이 본격화됐던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였죠. 당시 당론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많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도 초반에 다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내년 총선이 망한 거 아니냐,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겠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공개적으로 많은 목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코인 사태를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몰기는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매번 트집을 잡을 거냐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좀 더 적극적인데요.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치 않는다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 청원에는 12,000여 명이 넘게 동의를 했고 나아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내보내자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개점 휴업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받은 자료로 작업은 하고 있었지만 압수수색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안의 특성상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김 의원의 자료 제출을 이유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겁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사흘 만에 조사 중단을 말하는 게 다소 부담일 수는 있지만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의 향방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자기 자료를 다 줬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에선 요청한 부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받았다. 지금 서로 줬다 받았다는 데가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 내 얘기고요.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 그러면 내일 전체 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을 적극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송기영 간사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역시 결국 이 대표에게 공이 넘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야당 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예,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법률안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이 붙었던 데다 거대 단체들과도 이해득실이 맞물려 전국 악화 부담은 양곡법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군 간 갈등이 컸고 대선 공약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도 있어 대통령이 더 숙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정은 빨랐습니다. 국회로 돌아가는 간호법은 재표결 시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공포로 거부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처벌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었는데 이걸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의료연대는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남은 숙제는 간호사 달래기 이거 하나겠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정부는 의료 면허 취소법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를 취소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연대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간호사회 회장이 오열하다 실신하는 등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자 간혹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요소에 대한 해결책부터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부터 찾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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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나 법령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현실이고요. 불안하지 않게 또 적법하게 이런 절차들이. 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결정은 미뤘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간호협회는 국회 논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야당 단독 처리입니다. 법안대로라면 월 1,000만 원, 그러니까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4인 가구 자녀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에도 육아 실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면 그 기간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여왔던 쟁점 법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1.7%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청년들에게 10,000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우려는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무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법안을 처리한 절차도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이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이 경력직으로 선관위에 채용되면서 소위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죠.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로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는 곳에 억지로 넣었다 이걸까요? 또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겠다는 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을 아빠 찬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전남 선관위 경력직 9급으로,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전임 총장, 지금 총장, 지금 차장 어떻게 자녀들이 똑같이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현대판 음서제가 선관위판 음서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박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찬스를 줬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당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문제라 감사원 감사는 그렇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선관위 직원 메일 해킹을 인지했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해온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가 수의계약성 공개 입찰로 보안 업무를 맡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행안위 위원장이죠.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 사람이 세게 붙었습니다.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안업체 선정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현안 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 지금 방금 장 위원장이 얘기한 왼쪽으로 옮긴 거. 이게 최근 이성만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간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이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른쪽 자리가 아닌 이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의 왼쪽 좌석으로 옮긴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제원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과 모욕적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회의를 파행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장 위원장과 이 의원 간 충돌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를 위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두 사람 간 설전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예결위 정말 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만만하는 겁니까?
성격이 강한 두 의원이 하필이면 같은 상임위에서 저렇게 맞붙은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변론. 이게 얼마 전에 개봉했다는 그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혐의를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네.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2차 가해 또는 성폭력 가해자 미화 논란 등에 휩싸였는데요.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차 가해라든지 피해자 중심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절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성계도 그렇고 다른 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제작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상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이 중도에서 종결됐지만 그의 성희롱 사실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성희롱 피해 여성은 아직도 온갖 고통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제작 발표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라고 비판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법적 판단이 끝난 사실을 부정하는 영상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엔 대통령실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네. 우선 현장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혹시 젤렌스카 여사가 살상 무기 지원 같은 걸 요청하기도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젤렌스카 여사가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를 우크라이나에 초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공식 접견 자리에선 이 같은 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젤렌스카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환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전쟁 이후 젤렌스카 여사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여성이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목졸림이었습니다. 병원 측 얘기와는 달랐죠. 요양원 내 CCTV 설치는 의무화돼 있지만 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의사들의 반대로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병실 내부에 CCTV가 없으니 경찰 수사에도 어려움이 크겠죠.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19 구급차와 순찰차가 빠르게 달려가고 1시간쯤 뒤 경찰 검시관들도 요양병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지난 7일 새벽 경기 의왕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와 경찰대원들이 잇따라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망자는 침상 위가 아닌 병실 바닥에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은 경부 압박, 이른바 목졸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8인 1실의 병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넘게 참고인 진술 청취 외엔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병실 내부는 CCTV가 없어요. 병실 밖에서 있는 CCTV가 있는데 새벽인지라 정확하게 녹화된 것도 그래서. 해당 병원은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A씨의 사인은 심정지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부검이 소견대로 목졸림의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요양원은 병실 등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같은 노란색 차만 보면 비명을 지르고 들어눕는다. 이상하죠.
장애아를 돌보는 전담 어린이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우는 아이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이불을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우는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모자라 구석으로 끌고 가 몸을 짓누릅니다. 아이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누워서 우는 아이의 아랫배도 가차없이 밟아버립니다.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10초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장애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의 다리를 장난처럼 툭툭 걷어차기도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건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빨리 가라고 발로 이렇게 툭툭 밀거나 아니면 아이만 그냥 혼자 세워놓고 선생님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학대는 아이의 이상 정세를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CCTV에 담긴 학대 장면이 무려 500건이나 됩니다. 아동 15명이 4명의 교사로부터 당한 겁니다.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란 차 보면은 바닥에 들어놓고 소리 지르고, 뭐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은 이제 뭐 구토 증상도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진주시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학대 정도가 심한 교사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취재진이 많다며 경찰서 앞까지 왔다가 조사를 못 받겠다고 돌아간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경고장을 날렸었죠. 결국 경고 하루 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입건된 미술 작가도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배우 유아인 씨. 부인하시는 겁니까?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유 씨는 닷새 전인 지난 11일 2차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며 당일 돌연 조사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땐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자 경고 하루 만에 2번째 소환에 응한 겁니다. 경찰은 또 유 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술작가 A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떡볶이 사줄게? 누가 한 말이죠? 처음 보는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그래요? 골목에서 찍힌 영상 보시죠. 네, 볼까요? 자, 초등학생쯤 돼 보여요, 일단. 건물 앞에서 근데 한 명이 지금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손살에 치거든요? 저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싫다는 표현 같죠. 네, 무슨 일일까요? 알아보려고 저기 직접 가봤습니다. 아이들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입구로 들어가는 찰나에 의자에 앉아있던 수상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수상한 아저씨,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살 A씨였습니다. 떡볶이 사줄게, 순대 사줄게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네, 뭐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성범죄 전과도 있고 사실상 전형적인 유괴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아이들도 그걸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죠. 자, 낯선 아저씨 말 듣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학원 선생님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바로 신고를 했죠. 듣자마자.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A씨 동선 파악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여서 찍히진 않았습니다. CCTV가 저 시장 쪽으로 나가는 데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남자 얼굴은 못 봤죠.
자, 그래서 피의자를 잡긴 잡았나요? 네, 사건 4시간 뒤 피의자의 집이 있는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았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밝혀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다들 적절하게 대처해서 큰일로 번지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하지만 좀 엄하게 좀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위급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주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부터 보시죠. 네. 자, 여성분이 의자에 앉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네요, 지금. 맞죠. 네, 여행 중이던 60대 투숙객인데 급성 심정지가 온 겁니다. 여행 중에 저러면 안 되죠. 네. 그나마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예. 저러다가 골든타임 지나갈 것 같거든요. 바로 그때 제과장 한 분이 급하게 달려오죠. 네. 베이커리 주방에서 일하다가 곧바로 뛰어온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단은 무조건 뛰어나갔죠. 몸이 굳어 계시고 숨을 안 쉬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계셔서. 자,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끝에 결국 의식이 돌아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절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생명의 은인이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여성분은 건강을 되찾으신 뒤에 추후에 직접 적은 편지 2장을 호텔에 보내십니다. 네. 살아 숨쉬며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지금도 고마움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호텔과 인연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감동 멘트들로 가득했고요. 자필로 썼군요. 네.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죠. 살면서 많이 갚아야 되겠죠. 한번 또 놀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되찾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 제 과장님, 과거 길을 걷다가 성범죄 저지르던 남성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긴 적도 있다고 하네요. 한 번도 쉽지 않은데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렇죠. 여성분이 진심 담아 감사 인사 전했는데 저희들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분양을 받아 들어간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 출입구가 막혀버렸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상가 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부도 위기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출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가스와 에어컨 공급을 막아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곳도 태반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새로 들어선 주상 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상업시설입니다. 230개 넘는 점포가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상가 출입구 곳곳에 철문이 달렸습니다. 시공사는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의 HNINC인데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자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출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철문 용접 부위를 뜯어내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상가 계약자들은 분양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도급 업체에서도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어 무작정 철문을 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철문에 용접을 해놨는데 이걸 또 저희가 시행사 쪽이나든지 시공사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도저히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철문이 달려있지 않은 상가도 장사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하도급 업체가 가스와 에어컨 냉매 공급을 막아놔 장사는커녕 임대를 주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앉아 계실 때 더울 텐데 지금 에어컨 일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새로 지은 건물에서 각종 하자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AS팀까지 철수했습니다. 상가는 물론 단지 안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도 같은 이유로 하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주민들은 급한 대로 가스와 에어컨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시공사에선 회생을 개시하면 정상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역시 시공사가 부도 처리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민원 응대 그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확인은 하고 있어요. 법원이 시공사에 대한 법정 관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본격적인 회생은 오는 8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은 그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할 형편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에서 50차례 이상 발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이 5.18이죠. 계엄군의 구체적인 발포 장소와 횟수가 권위 있는 조사를 거쳐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가 마지막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한 발포 경위, 희생자 안매장 등 그동안 진상규명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구체적인 발포 장소와 횟수가 권위 있는 조사를 거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포 후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 인물 7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실탄 배분, 발포 과정과 사후 조치,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을 총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은 135명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위는 특히 많은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에 총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군이 희생자들의 시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 등도 드러났는데 조사위는 최근 전남 해남 지역에서 희생자 유해 3개를 새롭게 발견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위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6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홍콩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늘 24,000장의 무료 항공권을 한국인들에게 뿌린다고 하자 그 홈페이지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도 비수기 승객 확보를 위해서 반값 항공권을 뿌리고 있죠. 빈 채로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주의도 필요합니다.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낮 12시 홍콩 항공사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홍콩 당국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인에게 24,000장의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배포한다 하니 순식간에 10만 명이 몰린 겁니다. 홍콩 무료 항공권 준다고 해서 접속해봤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계속 튕겨져서 실패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 대기 시간이면 지금 홍콩 가는 게 더 빠르겠다. 공짜는 무슨 홍콩은 돈 내고 가자는 불만의 글이 속출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도 항공권 특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원 항공권, 일본은 무조건 할인, 마카오 2인 이상은 반값, SNS 기습 땡처리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속에 여행객들의 수요가 저비용 항공사 LCC의 동남아나 일본 등으로 몰리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3년만? 저도 코로나 풀리고 가는 거라서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저가항공으로 좀 찾아본 것 중에 제일 싸더라고요. 4년 넘은 것 같아요. 코로나 하고 나서 못 갔으니까 한 20% 저렴한 것 같아서. 항공사들은 승객 없이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공짜 티켓을 뿌려서라도 승객을 확보해 유류 할증료나 수화물 처리 비용을 건지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편도만 공짜이거나 일행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많이 생겼죠. 이번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또 집중 공습을 퍼부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6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추다니 사실이라면 러시아 망신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섬광이 번쩍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의 기습 공격입니다. 저녁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키이우 인근에서는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 각지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고 나서 벌써 8번째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 미사일 킨잘 6발과 다른 미사일 1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Наша держава стають сильнішими, я впевнений, значно сильнішими. Повертаємось додому з новими оборонними пакетами. 지난 4일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사용해 키이우 상공에서 킨자를 요격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요격한 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시 이를 부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킨자를 공개하며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이상적인 무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잔해가 떨어지면서 이번 공습으로 3명이 다치고 일부 건물 등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 우리 돈 2경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도 그렇고 전 세계에 또 미칠 여파가 크겠죠.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17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2,80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3조 달러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 당시 제로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게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미 연준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 여파로 9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지만 대출 상환을 위한 신용카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악화할 경우 소비 심리가 위축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he more money that households are putting into debt payments, that's less money that's availab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which is a headwind to the economy.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이 연이틀 35도를 웃도는 등 중국에서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동차 손잡이가 녹아버릴 정도죠. 첫 폭염 경보 발령 시점도 지난해보다 20일이나 앞당겨졌는데 지금 우리가 더운 것도 중국 내륙 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유입됐기 때문이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동차를 타려던 운전자가 달궈진 의자에 깜짝 놀랍니다. 도로에 세워놓은 전동차 손잡이는 녹아버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모습입니다. 지난시를 비롯해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6월 5일보다 21일 앞선 것이며 4월 30일 발령됐던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이릅니다. 跟往年比感觉好像热的稍微早一点往年这个时候感觉带宝贝出来的时候就还好就整体感觉上没有这么的闷热然后今年出来的话一出门就感觉那种夏天那种感觉然后身上迅速就冒汗了 때이른 무더위에 벌써 가뭄과 전력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쯔강 유역에 61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력 발전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 중단 사태까지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전력 고점이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13억 6천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윈난과 구이저우, 광둥 등지에선 또다시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건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는 건 어떨까요? 풍부한 자원과 인구 규모 세계 4위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갖는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기도 하죠. 장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20%가 넘고 2억 8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들이 속속 진출을 앞당기는 가운데 양국이 새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인도네시아에서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천연 자원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무대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2022년 기준해서 전년 대비 무려 34%를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도로 할랄 산업의 핵심 국가인 점은 우리 기업의 큰 기회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K푸드를 맛볼 수 있도록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과 함께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빠른 탄소 제로 전환 정책도 추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바탕으로 2040년 이후 전기차 전면 전환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한국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300여 곳.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 씨의 준간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가 아니다는 의미의 국비기국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기 있는 선비들이 상소문에 쓴 표현입니다.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나라에 2년 먹을 양식도 없다. 빗물이 새고 석가래는 썩은 모양새라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호소. 부국이 강병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0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을 겪게 되죠. 어느 가정에나 고정된 수입과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원한다고 부모가 계속 뭔가를 사주기만 한다면 그 집안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 살림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우리 국회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다간 2040년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데도 선심성 행정이나 마구잡이식 재정 집행을 제어할 재정 준칙은 이미 31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게다가 12년 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9.4%의 독일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5년 뒤 부채가 69%로 줄었을 정도라 이미 세계 105개 나라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를 배운다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을 국민 세금으로 9일간 돌아보고 왔는데도 어제 귀국 후 처음 개최한 법안심사회의에서 재정 준칙은 논의에 논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선심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죠. 돈이 없다, 적자다고 사방에서 외치는데도 돈을 아끼긴커녕 돈을 펑펑 쓰는데 만장일치라니요. 이런 걸 바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야,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걸 다 사주면 그 당시는 좋아라 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집이 망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생각 없는 부모를 원망하는 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자기 부모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내가 갚을 돈 아니라고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 해 100명이 훨씬 넘는 신인들이 입단을 하지만 두각을 드러내는 건 극소수뿐이죠.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아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프로 무대에서 1라운더 부럽지 않은 실력 좋은 2라운드 신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내야를 통과하는 빠른 땅볼을 낚아챈 뒤 역동작으로 1루로 뿌립니다. 우측 외야로 향하는 안타성 타구도 점프해서 잡아냅니다. 한화의 2라운드 고졸신인 문현빈입니다. 문현빈은 원래 2루수지만 탁월한 운동 능력 덕분에 유격수와 3루수 그리고 중견수로도 출장하고 있습니다. 외야로 가도 슈퍼캐치가 가능한 수비력에 야무진 타격까지 선보이며 시즌 내내 1군 엔트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치지 않는 게 올 시즌 1군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5회 세 타자를 모두 땅볼로 돌려 세우는 SSG 2라운더 송영진. 160km를 던지는 한화 문동주와의 선발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올해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시즌 3승을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불펜에서 시작했던 송영진은 대체 선발로 나서며 호투를 이어갔고 이제는 1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수가 됐습니다.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더 부럽지 않은 2라운더들이 있어 더욱 즐거운 프로야구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선수가 아닌 고문으로 합류한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번 달 말 개막하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참가를 앞두고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12전 전패 수모를 겪었는데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그래도 보답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 한여름이 된 것처럼 더웠습니다. 특히 고온의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쪽을 중심으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릉은 35.5도를 기록했고요. 김천이 34.6도, 포항과 대구는 33도 선을 보이면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울이 28도, 경주는 33도를 보이면서 내일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가 비교적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7도, 강릉은 24도로 열대야 가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전주가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